네, 현재 우리 시장 이 김치 코인들 위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또 거래대금 전주 대비 여전히 하락 장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들이 숨어 있는지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캐스터, 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전제하고 있나요? 네,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불 정도를 뚫지 못하면서 계속 밀려나면서 55만 7천 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원인 중 거론되는 이유가 하나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디레버리징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디레버리징 즉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축소하는 행위인데 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이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많이 쓰이는 경제 용어입니다. 코인데스크는 11월 10일 신고가 달성 이후 비트코인 가격과 펀딩비가 하락했지만 미결제 약정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롱 포지션의 수요 부족과 가격 하락의 연관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크에 따르면 11월 10일에서 11월 18일 사이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 선물 미결제 약정은 249억 달러에서 228억 달러에 감소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네, 오히려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이 디레버리징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연출됐을 것 같다라는 이 일부 업계 시각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이 크립토컨토의 주기영 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주기영 대표는 이런 앞으로 시장은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치솟던 가격을 열을 식히기 위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 포테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 하락한 것은 강세 사이클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조정이다.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 4만 8천에서 5만 달러까지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낙폭으로 강세장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 거라고 봤습니다. 또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의 이유로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지어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BTC 역상관성의 극복 여부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형적으로 DXY, 미국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에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1월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달 들어 달러 인덱스는 96.14를 나타내면서 달러의 가치는 오랜 저항을 뚫고 2020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 강세와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테이퍼링을 앞당기려는 미국 연준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이번에 약세장 결국에는 건강한 조정장이다라고 많이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5만 7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4만 8천 달러 선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하락 장세에도 웃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개인들보다도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은주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코인쉐어에 따르면 지난주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약 1억 5,400만 달러의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최근 시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강세 심리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코인쉐어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는 약 1억 1,440만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이더리움 펀드에는 1,26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0월은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2개의 선물 연계 ETF 승인 덕분에 비트코인 펀드의 기록적인 달이었다면서 기관 관리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 달 동안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펀드를 구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11월은 가격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덜 낙관적이었지만 최신 자금 흐름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시장 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의 최신 트윗에서는 Remarkably similar corrective structure so far on the Bitcoin,
almost to the day 4 years apart. 2021 continues to run 5 to 8 days behind 2017 since July. 2021년 강세장은 7월 기준으로 2017년 주기보다 5에서 8일 뒤처져 있다면서 추세가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중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브레이크아웃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들의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EY에서도 관련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31%의 투자 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E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 2년 내에 헤지펀드, 대체 투자자, 사모펀드가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헤지펀드는 31%, 대체 투자자는 24%, 사모펀드는 13%로 각각 투자 비중을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헤지펀드와 2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향이 가장 많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대체 투자자 7%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of those holding cryptocurrencies directly, derivatives, futures or options, and providing funding to private blockchain companies were the most popular forms of participation. 이 7% 투자자들은 이미 현물, 선물, 마진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헤지펀드의 31%, 대체 투자자가 24%, 그리고 사모펀드 1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 비트코인으로 펀드가 조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기관에서는 이 5년간의 비트코인 성장세와 관련된 전망치를 내놨다고 하는데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비트코인 하락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시장 분석업체 마켓 스탠다드 마켓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올해 4.82억 달러에서 2026년은 24.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3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록체인 디바이스에는 하드웨어 지갑, 암호화폐 ATM,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금융, 소매 및 공급망 업종 내 블록체인 수요 급증,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등이 블록체인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앞으로 5년간의 연평균 38.5% 성장해 줄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워낙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혹은 네 자릿수의 성장세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맛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8.5%의 성장세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군 면에서 봤을 때는 한 산업의 성장세가 30% 이상이 된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잖아요. 이런 가운데 안에 다양한 기관들 또 회사들에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발자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100명 정도 신규 채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미 앞서 전달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의 은행들의 이런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100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상자산 분야의 기관 투자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전담 부문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투자를 주도하며 가상자산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할 방침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티은행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로 푸니트 싱비 글로벌 마켓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부문 회장을 디지털 자산 부문 기관 투자자 그룹 인스티튜셔널 클라이언츠 그룹의 새로운 책임자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티그룹은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 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내부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규제 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진화하는
규제 환경과 관련 위험 요소를 미리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JP모건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는 달리 시티그룹에서는 CEO까지 나서서 이 암호화폐 절대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입장이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꾸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저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향한 기관들 또 기업들의 입장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달드렸지만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했는데요. 바이든은 파월 재지명 결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연준의 단호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면서 재지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으로서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는 파월은 상원의 연준을 받을 경우 앞으로 4년 더 연준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파월 상원 인준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또 라엘 브레이더를 현 연준 의사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하면서 내년 1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리차드 클라리다 현 부의장을 승계하게 됩니다. CNBC는 그녀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해왔는데요. 파월 뉴스가 전해지기 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선물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발표된 뒤 오름폭을 약간 확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후 상승 흐름을 강화하며 파월 연준 의장 지명을 환영하는 모습 또한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의장의 재임명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크립토뱅크가 페이바와 함께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를 결제 지원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던데 해당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크립토뱅크가 암호화폐 글로벌 페이먼트 핀테크 기업이죠. 페이바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한국 시간으로 보도됐는데요. 크립토뱅크는 가상자산 실시간 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자적인 양방향 QR 결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뱅크의 목표는 특정 페이만이 아닌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QR 결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실시간 결제를 위해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 외에도 정산 시스템, 결제 인프라 구축, 법률 문제, 여러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크립토뱅크는 이를 위해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계획인데요. 이 때문에 페이바와 협약이 맺어진 걸로 보입니다. 페이바는 글로벌 페이먼트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서 크립토뱅크가 페이바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별도 환전 없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고 타 기업과 가상자산 업체와 이제 크립토뱅크가 제휴를 맺게 되면은 페이바가 보유한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이 우리 업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장 상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순서에는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주 재무장관이 이 암호화폐는 결코 깜짝 유행이 아니다라고 전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암호화폐가 점점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호주의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깜짝 유행이 아니라며 주류 기술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인 휴 장관은 호주 현지 매체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암호화폐를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비판한 호주 중앙은행 토니 리차드 결제위원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리차드 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암호화폐는 폭락할 위험이 있어 국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흉 장관은 암호화폐 산업이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겁낼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 역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앙통화 중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형태인 탈중화 금융에 대해 그것이 미래에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호주는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한 국가의 재무장관이 나서서 암호화폐 깜짝 유행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페드 혹은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나오는 발언들만 봐도 굉장히 상반됐다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호주가 이런 미래의 기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 건데 굉장히 좀 깨어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주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들에서도 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를 향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케냐에서도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 집중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케냐 어떤 상황일까요? 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의 총재이죠. 패트릭 은조로게가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The Central Bank of Kenya was considering the launch of a CBDC, but is taking its time as it looks to cooperate with other central banks on the introduction of CBDCs. 그는 최근 한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CBDC가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를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see the benefits would be more cross-border. The issue is not for the first, the issue is to be the right. 지난 10월 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자체 개발 CBDC인 이 나이라를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참 멋진 말씀하셨네요. It's not to be first, the issue is to do it right. 이 먼저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바르게 또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게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암호화폐, 그것은 결코 이 깜짝 유행이 아니다라고 밝힌 호주 재무장관 이야기부터 이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케냐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분 빼놓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내년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뉴스를 얘기할 때 한 번도 거의 이분을 빼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 관련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We are proud to announce President El Salvador Nayib Bukele as a speaker at Bitcoin 2022라고 게시하면서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내년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채택 및 경험 및 P2P 통화가 국민에게 제공한 기회 등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 나이프 부켈레는 세계 최초 비트코인 네이티브 국가 대통령으로서 비트코인 2022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엘살바도르가 이룬 진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올해에는 최소 12,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에는 참석자 수가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연설자로 나선다.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인도에서는 이 가상자산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가상자산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는 이 양대 산맥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뽑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가 최근에는 입장을 조금 바꾼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어떤 상황일까요?
네, 기존의 규제가 강했던 그런 보수적인 나라들도 이제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어나고 개인부터 기업까지 많은 자산이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를 위한 다양한 업무가 파생되고 있고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초기 단계 회사가 발생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도의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성은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내다본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트락센 자료에 따르면 인도 소재 암호화폐 스타트업 400여 곳이 이미 발생이 됐고 지금 더 드러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중 올해만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설립이 됐고 올 상반기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보유 자금도 전년 한 해 대비 73% 늘었다고 합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유노코인의 공동 설립자 사트비크 비시와낫은 많은 스타트업이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 및 생태계를 구축하며 일부는 투자자 커뮤니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올 한해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불굴의 의지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 아직도 남아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채굴 단속과 관련된 강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중국만큼은 항상 좀 반대되는 입장을 택했는데요. 중국 푸젠성 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단속 강화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들은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단속, 근절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17일 수천성 당국도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단속 강화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채굴 단속에 나설지는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국세청장도 한마디 거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니엘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이죠. 이분이 현지 매체 RBC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암호화폐는 러시아 세금 시스템을 잠식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 가능해야 하며 당국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자료는 어딘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흔적을 추적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동화 추적 시스템을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모니터링과 적절한 규제가 때론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를 더욱 안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세청의 입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중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규제이긴 하지만 곧 어떻게 이게 중간점을 잘 찾아서 결국 가격 상승과 우호적인 산업이 러시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정말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악재로도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자산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게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반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시전하면서 이 해시레이트가 중국은 0에 도달했고 중국에 몰려있던 많은 채굴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카자흐스탄도 채굴 성지로 우리 시장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과 그 다음으로 이제 카자흐스탄이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 2위가 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서비스 출시를 또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규제로 암호화폐 채굴장이 급증하자 관련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카신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근 한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은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 2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규제 환경의 부재로 인해 세계 2위인 비트코인 채굴력을 갖고도 재정적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그날 카자흐스탄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지하며 금융 시스템의 대표자로서 카자흐스탄의 법정 통화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해시레이트 중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미국 35.4%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규제 부재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규제 회색 지대에 놓인 채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시장을 대하는 태도, 입장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두나무, 업비트에 뒤에 있는 이 두나무, 계속해서 이 두나무의 영향력이 우리 시장을 말 그대로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의 새 주주가 됐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 중에 제일 의미 있고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상자산 운영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의 새 주주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게 전통 제1금융의 주주가 됐다는 것은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 금융지주 자녀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중 예금보험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분 4%를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외 KTB 자산운용, 얼라이언스 파트너스 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수, 우리 사주조합 1%인데 그중 두나무가 총 1%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로써 우리 금융지주는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완벽한 민영화를 이루었고 이 중에서 단연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전통 제1금융에 들어간 주주로 올라선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특근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AML을 심사하고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에서 이제 그동안 거래소들은 협상력이 매우 딸렸던 걸로 매우 상대적 열이 있었던 상황인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굉장한 호재인 거죠. 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통 금융지주, 주주로 올라선 점을 주목하고 앞으로 두나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이는 향후 사업에도 또한 블록체인 전반적인 산업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연스럽게 두나무, 우리은행, K뱅크 이 삼각 구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 NFT 등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두나무의 우리금융지주 자본 확보가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한 거래소 관계자는 두나무는 실명 계좌 계약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은행과 K뱅크 등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력도 넓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게임 업계에서 말 그대로 이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이 열풍으로 불어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꾸리면서 각 회사가 이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을 선점하기 위해 말 그대로 앞다퉈 다투고 있는데요. 최근에 넷마블이 NFT 전담팀을 만들겠다, 창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은주 앵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마블이 NFT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국내 거대 게임사 3곳 가운데 첫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FT를 게임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이르면 내년 초에 공개한다고 전했는데요. NFT 조직 설립에는 시장 추세와 함께 방준혁 넷마블 의장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8년부터 무형자산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방 의장은 R&D 전략 담당자에게 제휴 기회를 탐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게임 시장을 좌우하는 3N,
경쟁사 간 NFT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원 머우니 엑슨일본 법인 대표는 메타버스를 가상의 광기라고 표현했고 NFT 계획을 발표하며 하루 만에 주가가 30% 오른 NC소프트는 콘텐츠 플랫폼 버프툰과 K-팝 플랫폼 유니버스에서 사업성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증권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이 메타버스 혹은 NFT라는 꼬리표만 달기만 해도 말 그대로 주가 혹은 가격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이 NFT 계획 발표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쳤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 시장에서는 위믹스, 플레이댓, 보라 다양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그라운드 X죠. 이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이 내년 중으로 클레이튼 2.0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자회사죠. 그라운드X가 NFT와 글로벌 진출을 앞세워서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이제 한국은행의 CBDC에도 참여하고 있는 클레이튼인데 그간 내수 전용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2.0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클레이튼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클레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가격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그라운드 X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거나 투자 유치를 받은 회사들 또 코인들은 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휴먼스케이프, 위믹스, 보라, 플레이뎁 굉장히 대표적인 최근에 있었던 상승 코인들인데 모두 이 카카오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 자체는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수 전용이 아니냐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년에 2.0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가격 상승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금융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조여오고 있죠.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발을 들이려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규제안을 만들고 점점 더 배리어를 크게 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결국 NFT를 특근법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과세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이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과세, 특근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몇 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투자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부분인데요. 금융위원회가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NFT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서 NFT는 지금 현재의 특근법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가 포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특근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면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NFT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드를 부여해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일반 업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그림이나 캐릭터 인증 NFT를 모두를 가상자산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와 아닌 NFT가 공존하는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쌓이거나 매매 수단 토큰 등으로 확장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인데요. 다만 CBDC에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행과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어 가상자산 법에는 넣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NFT 이게 자산인지 혹은 어떤 예술 가치의 가치를 갖는 건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NFT에 대한 이 완벽한 규정안 혹은 그 프레임워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FATF가 내놓은 보고서 그 지침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업계 의견도 있지만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NFT 가상자산에 특근법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황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알트코인 소식들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캐스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죠? 네, 가장 가파른 상승폭 그리고 생태계 확장하면 떠오르는 코인이죠. 이번에도 솔라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불과 몇 주 만에 7일간의 시장 점유율이 3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은주 아나운서 솔라나 투자자로 알고 계신데 그 혹시 지난 9월에 있었던 트랜잭션 딜레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네, 그때 9월에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운 사태를 겪으면서 약 17시간 동안 트랜잭션이 처리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솔라나 랩스 최고 경영자가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시 중단 사태를 맞아도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2일 더블록에 따르면 솔라나 개발사 솔라나 랩스의 최고 경영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는데요. It matters for people that care about delivery of messages within 400 milliseconds. 네트워크 중단은 단지 밀리초 단위로 측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그는 실제로 솔라나 네트워크가 지난 9월처럼 다운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원장의 사본이 적어도 남아있는 한 네트워크 내 자금은 안전하다며 거래는 결국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랜잭션 처리하는 권리는 시간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72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다. 지난 9월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운됐을 때도 실제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이 된 게 아니라 단지 장부가 재생성되는데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블록 생성에 17시간이 걸린 것.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불편함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솔라나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지지난주에도 이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이틀 정도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다운 사태, 결국 가격적인 혹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보다 보완이 돼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은창 캐스터가 가지고 온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디파이 분야에서 지배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폭스 데이터대시 설립자 니콜라스 메르텐이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L2 솔루션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더리움의 수합 수수료가 높으며 L2는 경쟁 레이어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말하면서 다른 코인들의 수합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아발란체의 경우 1억 8천만 달러의 유동성 공급 보상 계획인 아발란체 러시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본인은 솔라나나 아발란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더리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인 팀 베이콘은 내년 2월까지 코드가 완성되면 이더 1.0과 이더 2.0 간의 병합이 4에서 5월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현 시점에는 구체적인 병합 날짜가 나오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도 폴카다 창업자인 개빈 우드도 좀 한마디 거둔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오갔나요? 네, 맞습니다. 폴카다 창업자인 개빈 우드는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경제 노예화로부터 사용자들을 자유를 약속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더리움은 많은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 비트코인에 더 가까운 시스템이라면서 이더리움 기반 앱 사용자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이더를 보유해야 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만들어진 토큰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 제약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카다 파라체인 경매의 완성은 이더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의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자리에 도전하는 수많은 코인들, 오늘 솔라나, 또 폴카다, 또 아발란체 다양한 코인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시각 세계 주요 소식들, 또 국내 코인 소식들, 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이슈들까지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오늘도 조종훈 그리고 이은창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